2박 3일간의 방일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은 우리나라를 방문한 유럽연합 지도부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회담을 끝으로 이른바 외교 슈퍼위크를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네, 오늘은 지난 17일 한 캐나다 정상회담으로 시작해서 엿새간 진행됐던 숨가빴던 외교 일정들 전문가와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G7 참석을 전후로 참 많은 일정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먼저 위원님께서는 어떤 의미들이 좀 있었다고 보시는지 전체적으로 좀 총평을 네, 한번 듣겠습니다. 뭐 G7이라는 이 모임이 네. 예. 상징을 하는 바도 있고요. 이 결과적으로 세계의 이 경제적인 번영 그리고 정치적인 안정을 이제 함께 도모해 가자라는 모임이죠. 네. 그리고 그 앞뒤로 이제 만나는 EU라든가 캐나다 이런 모두 지금 이 국제적인 이슈들에 있어서 나름대로 의제의 그 설정 능력을 그다음에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의제를 지지한다든가 아니면 제의한다든가 하는 능력을 가진 국가들이에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 외교가 이제는 지역이나 세계 차원에서의 역할과 기여를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세계에서도 이제 한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한반도를 벗어나서 지역 세계 차원에서 기여를 할 준비가 돼 있구나 이렇게 아마 느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지금 많은 국가들을 만났지만 오커스 소속되거나 쿼드에 소속된 국가들과 대부분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저희가 의미를 생각해 네, 볼 수 결국은 있을까요? 지금 얘기했듯이 뭐 우리가 작년에 인도태평양 예. 전략을 발표를 했잖아요. 이런 인도태평양 전략을 위해서는 우리 혼자의 노력뿐만 아니라 영내 국가들과의 협력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 지금 그 오커스 호주 얘기했는데 오커스와 지금 그 쿼드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모두 이 범위를 보면 인도태평양 지역을 그렇죠. 주로 무대로 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 국가들이 모두 미래 성장 동력이라든가 아니면 그 첨단 과학 기술의 이 선도 국가들이란가 이런 그 특징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과의 협력을 위해서 첨단 기술이라든가 공급망 안전 그리고 방산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죠. 참 많은 일정들을 소화했고 그 가운데 이제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은 좀 인상 깊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걸 네네. 좀 꼽으시겠어요? 흔히 얘기하는 게 G7 회담 그 마지막 날 이루어졌죠. 회의 마지막 날 예. 이제 그 아침에 이루어진 히로시마 평화공원에서의 한국인 예. 원폭 그 희생자 위령비를 기시다 총리가 공동 참배하는 거 이거 자체가 아마 그 지난 3개월간 이루어진 그 한일 간의 관계 개선 작업의 하나의 그 얼마만큼 이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냐 그리고 그 방향성이 지금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가지 않겠느냐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성을 대표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는 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개인적인 어떤 신뢰라든가 친밀도는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이제는 양국의 여론 주도층하고 전체 국민들한테 예. 넓혀 나가는 것이 남아 있죠. 예. 여러 정상들과의 만남도 있었잖아요. 네네. 그 정상들과의 만남에서는 또 어떤 부분이 좀 눈여겨 보셨는지요? 근데 결국 이 여러 정상들과 만날 만큼 그 다양한 주제들이 논의가 됐을 거예요. 한반도 문제만 논의된 것은 아닐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는 그동안 우리가 지금 그 펼쳐온 외교 활동을 보면 여러 가지 그 국제 이슈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명을 하고 또 입장 표명을 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 정책을 지지해달라는 것에 대한 일종의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그 장식적인 요소가 좀 강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한반도 문제하고 그다음에 지역이나 국제적인 이슈하고 다루는 빈도가 네. 거의 균형되게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 한국 외교가 이제 또 새로운 그 단계로 도약하는 하나의 계기가 마련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확대 회의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발언했잖아요. 거기서도 그런 국제사회에서 기반을 같이 하겠다, 이런 류의 발언들을 많이 했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규칙 기반의 그리고 규칙 기반 세계 질서에 대한 강력한 지지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이 국제적인 가치, 보편적인 가치의 수호라든가 이런 면에서 있어서 그 전보다는 훨씬 더 이제는 이 확대된 그리고 그 보다 수준 높은 기여를 하겠다라는 의지들이 여러 번 표명이 됐죠.
예. 또 개발도상국 지원을 확대하겠다라는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네. 이 부분도 어떻게 저희가 좀 의미를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2008년 이후에 글로벌 그 경제 위기 이후에 나오는 트렌드는요. 예. 이거는 이른바 얘기하는 이 경제 선진국들만이 앞서가서 세계 경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문제의식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경제 선진국들, 그다음에 중견국들, 그리고 개발도상국들이 모두 협력을 해야 되고, 특히 이게 흔히 얘기하는 남북 문제, 그러니까 세계 경제 체제 내에서의 빈부격차가 확대돼서는 예. 결국은 세계 경제 모두가 몸살을 앓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자체 세계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라도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지원은 계속 확대가 돼야 되고요. 이런 정신을 그대로 말씀을 하셨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일본을 방문한 것도 이제 굉장히 화제를 네네. 모았고, 우크라이나의 요청으로 이제 윤 대통령과의 이제 만남도 성사가 됐는데, 네. 이 내용은 좀 어떻게 좀 보셨어요? 네, 그 이제 G7 정상들이 공동성명을 통해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의지를 분명히 밝혔거든요. 예, 이건 예. 무슨 얘기냐면 결국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에 있어서 우크라이나가 이 지향하는 목표, 네. 지향하는 가치를 적극 지지한다는 의사 표현이에요.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도 그 뜻에 동참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그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에 대해서도 지금 지원 요청을 했거든요. 네. 지원 요청을 했고, 그리고 초미의 관심사가 이제 군사 지원까지도 예, 예. 요청을 그렇죠. 한 건데, 사실은 이번에 어떻게 보면 적절한 선에서 이게 조정이 됐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 군사 지원을 발빠르게 결정을 할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동안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 기존 원칙 자체를 어기는 게 되고요. 그렇죠. 물론 대통령께서 그 이후에 민간인 학살이라든가 아니면 대량 희생들이 일어날 경우에는 그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아직은 본격적으로 최근에 들어서는 그런 이제 사건들이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거든요. 그런 상황 하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 가장 큰 것은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민간인들의 고통을 감소해주고 쓸데없는 민간인의 피해를 줄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이라는 게 좀 소모전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동원령을 통해서 인력을 계속 충원할 수 있는 러시아 입장과는 달리 우크라이나에서는 제한된 인력들이 빨리 회복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사실 이번에 이 지원이 선명된 인도적인 부분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살상과 관련된 군사 지원 부분들이 얼핏 보면 무기가 더 중요하지 그게 왜 더 중요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예. 결과적으로는 이게 전투력을 계속 유지시켜주는데 핵심적인 요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의사는 그대로 지원의 기조는 유지를 하면서 지금 기존에 천명했던 전제 조건이나 원칙에 맞게 또 젤렌스키 대통령의 욕구를 충족시켜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대통령을 만난 것뿐만 아니라 이제 G7 정상회의에 참석했다는 것만으로도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 이번에 지금 그 G7 회의 방문을 통해서 예. 어떻게 보면 세계 여론의 지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젤렌스키 대통령이 히로시마에 방문하면서 한미일 정상회담은 좀 짧아진 꼭 네네.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네네. 그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워싱턴으로 기시다 우미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하지 않았습니까?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렇죠. 더 공고히 된다라는 기조는 좀 확실해 보여요. 네, 11월에 이번에 사실 아세안 정상회의 이후에 6개월 만에 프놈펜이고. 지금 이 한미일 정상회담이 성사가 돼서 그러기 때문에 이 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갖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문에 예. 조금 시간이 좁혀졌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시간 자체도 한 2분에서 5분 정도, 길어도 5분 정도의 아마 지금 만남이 있은 건데, 바이든 대통령도 이거의 아쉬움을 충분히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워싱턴에서 3자가 다시 회동을 하자고 추천을 했고,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결과적으로는 그동안의 양상들을 보면 이 한일 관계가 항상 한미일 협력의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고, 이게 쉽게 풀리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미국이 이제는 이 한미일 3자 협력을 해보자라고 일본하고 우리하고 일본한테 권유하는 쪽이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의 관계를 생각을 해서라도 지금 3자가 모여 있는 이런
성격의 3자 회동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네. 이 한일 관계 개선과 같이 실제로 3자가 서로에 대한 협력의 필요성을 정말 절실히 공감을 하면서 참석을 할 수 있고, 이건 어떤 얘기냐면 이제는 이런 형태의 모임이 준정례화될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다루는 의제 자체도 당장 앞에 있는 안보 문제, 북한 여전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예. 북한 핵 예.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공급망 안정이라든가 아니면은 세계 질서에서의 법치 원칙의 유지, 이런 다양한 사안들을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거죠. 새 정상이 최근에 굉장히 잦은 빈도로 각 국가를 이제 서로의 국가를 오고 갔기 때문에 네네. 그 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워싱턴으로 초청한 부분에 대해서요. 근데 지금 뭐 그동안 자주 만났기 때문에 굳이 워싱턴은 의제가 있을까 하지만 예. 이제는 기존에 얘기했던 부분들을 보다 구체화시켜 나가는 작업도 있는 거고요. 예.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워싱턴에서의 그 회동을 통해서 던지고 싶었던 메시지는 이거는 한국하고 일본에게는 그만큼 우리의 신뢰관계가 굳어졌다는 걸 의미하기도 했지만 대외적인 메시지도 있어요. 특히 이제 작년부터 한미일 이 안보 협력 공조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여기에 대해 상당히 불편한 감정을 표명한 국가들도 꽤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저게 얼마나 갈까 하고 갸웃거린 그 아마 국가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 입장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에 워싱턴에서의 이 3자 정상회동 이 초청을 통해서 이거는 지금 현재로는 계속 이 변할 수 없는 흐름이고 앞으로 삼국 공조는 더 강화가 될 것이다. 이런 아마 메시지를 대외적으로도 던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조금 전에 그 위령비 참배를 개인적으로 참 인상 깊게 보셨다고 말씀을 네네. 해주셨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이것이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실천적인 그런 부분으로까지 이제 의미를 좀 확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좀 하시니까. 네, 그렇죠. 기시다 총리가 이제 그 방한을 했을 때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마음이 아프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지금 개인적인 표현의 측면이에요. 그리고 이건 과거에 지금 과거사와 관련돼서는 일본 총리들이 여러 차례 유감 메시지를 표명을 했죠. 예. 근데 지금 한국인 희생자 위령비 참가는 이게 공식적인 일정에서 이루어진 걸로는 거의 처음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기시다 그리고 이 히로시마에 있는 한국인 위령비 이거 시작들 히로시마의 한국인 희생자들이 왜 생겼겠어요?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일본에 간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상당 부분 강제 동원과 관련이 돼 있었거든요. 네. 결국 일본의 식민 통치 그리고 이에 따른 이제 억압들 그다음에 강제 동원 이런 과정에 희생된 분들을 한일 정상이 함께 추모했다는 거. 이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희생이라는 걸 항상 국가가 기억하겠다라는 상징성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일본 총리가 이게 동참을 했다라는 것은 아직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 일본 정부를 이끌어가고 있는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네. 그런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정서라든가 정책을 충분히 이해한다. 이런 의사표시로 봐도 될 겁니다. 예, 또 현재 한일 간의 가장 큰 이슈라고 한다면 후쿠시마 오염수 네네.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정치인 두 분도 관련해서 좀 다른 의견도 좀 보여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이게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혹은 어떤 뭐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홍보의 장으로 이용됐다. 좀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고 계세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마 우리가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결국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더 엄밀하고 빡빡한 시찰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양자 관계에서의 협상이나 어떤 협의라는 것이 분명히 상대가 있는 것이거든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만약에 이번에 시찰단이 이루어지고 이게 어쨌든 선례를 마련한 거거든요. 이런 선례가 마련이 되면 부족할 경우에 거기엔 추가적인 자료 요구라든가 추가적인 근거 제시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거예요. 근데 계속 지금 우리가 얘기한 부합하는 기준을 가지고 시찰을 해야 되겠다고 얘기했으면 시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과연 국민들의 안심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예. 어느 것이 더 현실적인 방안이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안심이라는 문제가 객관적인 데이터만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은 아니에요. 찜찜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왠지 불안하다. 이거는 쉽게 데이터로 납득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충분히 공감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가능하면
정부 입장에서도 마음을 열고 그런 이 심리적인 불안감까지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앞으로 강구를 해나가야 되겠죠. 다만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시민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그런 불안감이 아니고 이론적으로 가능한 모든 불안감까지 이런 불안감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 이런 자세는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는 거죠. 예, G7 정상들 공동 성명에서 북한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무모한 행동엔 강력 대응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네. 과연 G7 회의에서 이런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뭐 행동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거든요. 제가 보기엔 단기적으로는 적을 거예요. 어. 물론 북한도 고민을 할 겁니다. 예상보다 지금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그다음에 이제 한미일이 과거에 비해서보다 훨씬 더 지금 공고한 그 단결력을 보이고 있고 이게 결국은 나중에 대북 제재의 지속 여부하고도 연결이 될 거거든요. 예.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 그렇게 카드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계속 미사일 발사를 했는데도 입장 변화가 없었단 말이에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요. 그런 입장에서는 분명히 고민이 되는 건 분명한데 북한 입장 또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건 그동안 내부를 생각을 할 때 북한 주민들한테 굉장히 자신감 있게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지금 와서 이걸 갑자기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면 내부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금까지 해온 어떤 도발이라든가 이런 호전적인 행위의 관성면에서라도 기존 정책을 유지하려고 할 거고 그리고 우리하고 미국하고의 기싸움을 계속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북한이 공언을 했던 이 정찰위성 군사 정찰위성 발사 같은 건 지금 기술적인 완성도만 높아지면 예. 다시 말해서 이 외부에서 볼 때 북한이 이제는 이런 수준의 군사위성까지도 발사할 수 있구나라는 평가를 받을 만한 그 기술적인 완벽성이 갖춰지면 제가 볼 때는 언제라도 발사할 건데 이게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근데 변수는 여러 가지죠. 내부적인 북한 주민들에 대한 메시지 효과를 먼저 생각할 거냐, 외부적인 위력 과시를 먼저 생각할 거냐 이건데 네.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지금 시간을 두고 오랜 시간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실적으로 북한도 이제는 곧 이 대응 조치에 나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렇게 G7 정상회의가 여러 이야기를 했고, 이제 특히나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중국에 대한 견제에 대해서도 공동 성명에 담으면서 중국도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뭐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앞으로 이 두 국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 나가야겠는가,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네, 우리 외교의 기본 방향은요. 중국과는 상호 존중의 한중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거고요. 러시아와도 국제 규범에 입각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러시아하고 중국이 반발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레 이제 이 양자 관계 면에서 이제 한중 한러 관계는 앞으로 상당히 안 좋겠구나 생각해서 미리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없어요. 결국 중국하고 러시아가 지금 G7 회의를 보는 시각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우리의 입장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표명해온 입장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국제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반대 입장이고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는 그 대응 방향에 대한 지지였지 중국하고 러시아를 공개적으로 우리가 이른바 얘기하는 공격하거나 비난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러와도 지금 서로 생각이 틀리고 서로 생각이 다르고 지향하는 가치가 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과 지속적으로 갈등 관계보다는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를 원한다라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전달을 할 필요가 있고요. 네. 외교적으로도 이 정상회담이든 아니면은 고위급 회담 자체 계속적으로 기회만 있으면 제의를 할 필요는 있겠죠. 그 짧게 미국 대통령도 중국과의 관계가 곧 해빙될 거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럼 이 부분은 좀 어떤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네, 다시.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계가 곧 해빙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네. 한 것은 마찬가지 맥락으로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바이든 정부 들어서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기본 입장은 결국은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협력하면서 경쟁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양측이 특히 미국이 하고 있는 각종 행보에 대해서 중국이 너무 과민 반응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중국과도 외교적인 통로를 통해서
그 긴장 수준이라든가 갈등 수준이 너무 높아지지 않게 관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제가 얘기한 거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좀 짧게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외교 일정의 마지막 EU 유럽연합 지도부와 정상회담을 갖게 됩니다. 이 네. 부분의 의미까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아마 지금 지난 6일간 EU와의 정상회담까지 이제 하면 지금 웬만큼 그 이 지역이라든가 세계 질서를 그 이끌어가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든 행위자들과 지금 정상회담을 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상들 차원에서는 그 이 국제 질서라든가 아니면 지역 질서에 대한 한국의 기여와 역할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이제 그 이 확대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이제는 이거를 이 실무적인 차원들에서 그러니까 기존의 외교 통로들을 통해서 구체화시켜 나가고 더욱더 심화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